2026년 오늘 전 세계 언론은 매년 부자 순위를 발표합니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베르나르, 아르노,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름들이 해마다 이리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사람들은 이 명단을 보며 누가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을 가진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부자는 그 명단에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측정할 수 없는 곳에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부가 있다면 말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은퇴를 앞둔 박정호 씨는 매일 밤 휴대폰으로 경제 뉴스를 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지킬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고민하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한 가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5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왕조가 무너지고 화폐 체계가 송두리째 바뀌어도 끝까지 살아남은 가문,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박정호 씨는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오래 남게 했을까? 오늘 우리는 그 답을 함께 추적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댓글을 달아주세요. 앞으로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74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폭이 채 몇 미터도 되지 않는 좁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유덴가세라고 불리던 이 거리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게토였습니다. 해가 지면 양쪽 끝에 출입문이 닫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의 다른 주민들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직업도 제한되었고 거주할 수 있는 땅도 거의 없었으며 일정 인원 이상의 결혼조차 허가받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였습니다. 마이어는 부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환전상을 운영하며 가까스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린 마이어는 11살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남겨진 그는 친척의 도움으로 하노버에 있는 한 은행에 견습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게토 바깥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귀족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움직이는지, 어음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정보가 어떻게 돈으로 바뀌는지를 어린 나이에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평생 무시당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토 안의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해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게토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규칙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칙을 바꿀 수 없다면 규칙을 만드는 사람 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마이어는 작은 환전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고대 동전을 거래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는 희귀한 동전을 수집하는 취미가 크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골동품 동전을 모으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의 학식과 안목을 과시하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마이어는 이 점을 눈여겨봤습니다. 그가 주목한 인물은 헤센카셀의 영주 비레름 9세였습니다. 비레름 9세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 중 한 명이었고 동전 수집에 깊은 열정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이어는 비렐름이 어떤 시대의 동전을 좋아하는지, 어떤 도안을 선호하는지, 어떤 나라의 화폐에 관심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에 넣은 희귀 동전들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때로는 거의 손해를 보면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어디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가 사려고 했던 것은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뢰를 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레름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환전상은 다른 상인들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어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고 약속한 물건은 언제나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상인들이 몇 달이 걸려도 구하지 못한 희귀한 동전까지 구해왔습니다. 신뢰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쌓였습니다. 그 신뢰는 곧 더 큰 일로 이어졌습니다. 비레름은 마이어에게 단순한 동전 거래뿐 아니라 자신의 재산 일부를 관리해달라고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큰 금액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마이어는 단순한 납품상에서 비레름의 자산을 관리하는 궁정 대리인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책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중 한 명의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1780년대 마이어는 이미 상당한 부를 쌓은 상태였습니다. 5명의 아들이 그의 사업을 함께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어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제국도 무너지는데 그렇다면 진짜로 오래 남는 것은 무엇일까? 당시 유럽은 곧 거대한 격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이어서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 전체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이 매일같이 바뀌고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고 왕족들이 망명하는 시대였습니다. 마이어가 찾은 답은 네트워크였습니다.
한 나라 한 도시에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5아들을 유럽의 5개 주요 도시로 보냈습니다. 첫째, 암셀은 프랑크푸르트에 남았고, 둘째 살로몬은 빔으로, 셋째 나탄은 런던으로, 넷째 칼만은 나폴리로, 다섯째 야콥은 파리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문이 유럽 전체의 금융망을 동시에 장악하는 구조였습니다. 한 도시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정치적 위기가 닥치더라도 다른 도시의 형제가 자산을 옮기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한 가족이 동시에 서울, 뉴욕, 런던, 도쿄, 파리에 본사를 두고 실시간으로 자금을 주고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어떤 정부도 어떤 은행도 이런 구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19세기 초, 정보는 사람이 말을 타고 전달하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편지 한 장이 런던에서 빈까지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 속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전령 시스템을 운영했고 자체적으로 고안한 암호로 작성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전용 선박과 빠른 마차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령들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혼란이나 군대의 검문을 피해갈 수 있는 비밀 경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종종 각국 정부보다 먼저 전쟁의 결과나 정치적 사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정부보다 빠른 속보 시스템을 개인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정보망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1815년 워털루 전투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런던에 있던 나탄 로스차일드는 나폴레옹의 패배 소식을 영국 정부보다 먼저 입수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일부러 영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 시장에 패전의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나탄이 국채를 던지는 것을 보고 영국이 전쟁에서 졌다고 믿었고, 너도 나도 국채를 헐값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나탄은 다시 막대한 양의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다음날 영국의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국채 가격은 폭등했고, 나탄은 단 며칠 만에 천문학적인 차익을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나탄이 그런 식으로 거대한 부를 단번에 얻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한동안 손실을 보기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실보다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로스차일드는 모든 것을 먼저 안다고 믿는 순간 그 믿음 자체가 시장에서 영향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이 어떤 채권을 사들였다는 소식만으로도 다른 투자자들이 따라서 그 채권을 사들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정보 자체보다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가문이 일찍부터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워털루 전쟁이 끝난 이후 유럽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빌려야 했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 국채 발행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그리고 나폴레옹 이후 프랑스까지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이 전쟁 이후 재정을 재건하기 위해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금을 빚었습니다. 이 시기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한 금융업자를 넘어 사실상 유럽, 여러 나라의 재정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84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신이 등장했습니다. 모스보호를 이용한 전신은 정보 전달의 속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거의 동시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 속도에서 앞서 있던 로스차일드의 우위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가문은 이번에도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보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에서 정보를 평가하고 기준을 만드는 사람으로 위치를 옮긴 것입니다. 그들은 각국 정부의 국채 발행에 관여했고, 19세기 중반부터는 산업혁명의 핵심이었던 철도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노르트반 철도, 프랑스의 여러 철도 노선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금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의 광산 개발에도 깊이 관여하며 다이아몬드와 구리 같은 자원 산업에 큰 축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금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1919년부터 매일 아침 런던의 로스차일드 은행 사무실에서는 소수의 금융가들이 모여 그날의 금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런던금 고정가격이라 불리는 이 절차는 전화로 가격을 제시받고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가격은 전 세계 금 거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금을 사고 파는 모든 기관, 모든 중앙은행, 모든 투자자가 이 숫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 모임의 의장 역할을 무려 85년 동안 맡았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빨리하는 위치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 자체를 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장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것과
시장의 출발선 자체를 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향력입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유럽 대륙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의 여러 왕실과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지점은 나치, 독일에 의해 자산을 압류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달러가 새로운 기축통화로 자리 잡았고 새로운 금융 강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유럽 중심의 가문이 미국 중심의 새로운 금융 질서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끝났다고 하는 가문의 이름이 왜 여전히 수많은 국제 금융 거래와 기업 인수 합병 자료에서 발견될까요? 21세기에 들어서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설립한 금융 자문회사들은 세계적인 인수, 합병 거래에서 자문을 맡으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정호 씨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매년 발표되는 부자 순위에는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 순위는 대부분 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산은 상장된 주식이 아니라 비상장 지분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개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 운영됩니다. 단일 기업이 아니라 수십 개의 회사와 펀드, 신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외부에서 정확한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돈을 숨긴 것이 아니라 돈을 측정하는 좌표계 자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봉전, 정보망, 국채, 철도, 금.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자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비레른 9세가 마이어에게 자신의 금고를 맡긴 이유도 신뢰였습니다. 마서다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의 가문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도 신뢰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맡길 만한 곳을 찾을 때 마지막에 떠올린 이름이 바로 이 가문이었습니다. 처복 50년 동안 왕이 바뀌고 정부가 무너지고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마지막에 찾아간 곳은 바로 이 이름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만든 것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신뢰로 연결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떤 화폐보다 어떤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것은 결국 돈 자체가 아니라 가족과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재산이든 작은 재산이든 본질은 같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지탱하는 관계와 신뢰, 그리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박정호 씨는 다음날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의 액수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돈이 어떻게 모였는지, 그리고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을 둘러싼 신뢰와 약속이라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법을 배우고 부자가 되는 비법을 찾아다닙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오래 살아남은 부의 시작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신뢰를 쌓는 것,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문이 부자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좁은 개토에서 태어나 규칙을 따라야만 했던 한 소년이 시간이 지나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신뢰의 네트워크를 조용히 쌓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신뢰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또 다른 여러분이 궁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